환자 S가 선생님을 도발해서 제 분노를 떠넘겨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때 정말 싫어요. 또는 저는 선생님께서 저처럼 동행하게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의 분노를 자극했었어요. 같은 말을 했을 때 그는 분석적 공간이 어느 정도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환자는 분석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상징적으로 사고, 즉 달리 말하자면 상징과 상징화된 것을 구별하고 있었다. 분석가를 미치게 만들어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환자는 분명 우울정신기능 상태에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이 점차 마음을 쓰게 된 누군가를 해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있었다. 환자는 자신이 분석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윌리엄 프리드킨의 1974년 작인 고전적인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에서 소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이 소녀를 풀어주고 정신과 의사이자 신부인 카라스의 몸에 들어가 그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죽게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이었다. 또한 환자는 분석가를 미치게 만들기만 하면 자신의 광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카피는 치료자가 해석을 유예해야 함을 옹호했으며, 환자가 분석가를 통해 자기 자신의 측면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만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과 염려의 감정을 담고 있는 환자의 자기 속 분열되고 유리된 측면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분석가가 해야 할 작업은 환자의 분열된 조각을 해석을 통해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가 H는 환자 S에게 환자의 증오가 분석가에 대한 염려와 감정과 공존하고 있다고 짚어주었다. 자기 안에서 사랑의 측면, 증오의 측면이 통합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환자는 거듭해서 증오의 감정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훈습은 결국 환자가 자신이 지닌 저항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증오에 휩싸인 경계선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환자의 증오에 대해 행동화하지 않고 환자에게 증오를 되돌려주는 경험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증오를 받는 경험도 견뎌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니카스는 비유를 활용하여 어머니는 아이를 증오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좋습니다. 이게 또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위니카스의 얘기가 capacity for concern이라는 용어를 써요. 염려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간다고 한다면, 사랑과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운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라고 느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내 판타지 속에서 못되게 했던 그 대상에 대한 염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좀 성인 환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끊임없이 공격했던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을까? 내가 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저 사람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커패시티브 컨선이라는 게 우울적 자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죠. 상대방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길티 필링이라고, 죄의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보상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기어 갚을 길이 없을까 한 생각까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쩌면 그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대상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기워 갚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 이런 것을 우울적 자리라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용어로 어떤 대상을 통합해내는 과정으로 멜라니 클라인이 설명한다면, 위니카스는 이걸 커패시티 컨선, 대상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대상은 하나죠, 원래. 그 대상은 하나인데 남산은 하나의 남산이에요. 남산이, 근데 동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사람, 서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서울 시민이 바라보는 남산의 이미지는 각각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남산은 하나.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아주, 요즘은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없겠지만, 서울 다녀온 사람보다 서울 가지 않은 사람이 남대문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서울 가서 직접 남대문을 본 사람은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여러 모습을 봐서 남대문이 꼭 어느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서울 가지 않은 사람은 남대문 사진 하나 딱 보고 남대문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남대문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간 사람을 이겨내죠.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게 이 capacity for concern이라고 하는 개념,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하나인데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아우지트죠. 이 남산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여러 개의 이미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딱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 이 대상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이제 실제 있는 대상, 실제 있는 남산하고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남산만 남산이라고 우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저분은 계속해서 변모하는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죠. 어쩌면 우리가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도 순례길에 있는 분이어서 어제 이분이 봤던 접했던 세상과 오늘 접하는 세상, 이분이 영성적인 체험이 어제의 체험과 오늘 체험이 달라서 이분은 모습은 수시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이분을 1년 전에 만났을 때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그때 만났을 때 이분에 대해서 가졌던 임프레션이 내 안에 있죠. 내적 대상. 근데 이분은 현재 있는 그대로 이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이분에 대한 임프레션을 가지고 이걸 투사해서 저분을 이해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건 난 선생님 얘기 내가 알아요. 알아들어요. 내가 경험한 바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분이에요 라고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미 나는 내 판타지를 가지고 이분을 살아있는 이 대상을 죽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그림자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림자로 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실제로 내가 무시하고 있죠. 생명체로서 이 사람, 살아있는 대상으로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인터널라이즈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죽을 지경이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 답답함을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느낄 수 있죠.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끊임없이 이분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어떤 대상을 보는데, 이분 주관적인 경험은 뭐예요? 자기가 옳은데 이 세상에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 답답하다고 느끼.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죠. 그래서 이분은 끊임없이 세상이 자기를 버린다고 우겨요. 자기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을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 서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그 좀 어릴 때죠. 어릴 때 무슨 말을 시키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하죠. 예, 말을 안 하는데 특히나 뭔가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화가 났고 저는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은데 말하라 그러니까 말을 절대 안 해요. 이건 무슨 한번 해보자 이런 건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저를 째려보면서. 그래가지고 왜 째려보자 그랬더니 아빠가 똑바로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더라고요. 눈 이렇게 촥 하지 말고 날 보면서 얘기하라 그거 했더니 그것만 하고 있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꼭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왜 말 안 하냐. 그 진짜 한 30분간 실갱이를 벌였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서는 한 대 후드려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참고 계속 있어봤죠. 그래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눈에 눈물이 걸렁걸렁거리고 있어요. 그래 뭔가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할까 하다가 무슨 말이든지 네 속에 있는 걸 그냥 말해봐라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말을 하라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걸 말로 하려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거를 이해해 줬어요 제가. 그 그렇죠. 뭐냐면 그래,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했는데 그 후에도 생각해봤지만은 제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잠자기 전에 뭐 하면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야 이거 좋은 생각이네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이제 운전 끝난 다음에 뭘 하려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뭔가가 생각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한마디라도 운전하다가도 그 아이디어를 말로 소리를 한번 질러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버벌라이제이션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건 객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그 아이는 이게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 가지고 자기의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돌지만은 결국은 자꾸 그걸 휘발돼 가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막상 탁 말로 하려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환자라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막 온갖 판타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걸 말로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못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에너지나 이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못하면서 다 사라지니까 계속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결국에 그의 그 판타지가 이제는 진짜 망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와서 그 말로 한다는 거 또는 아까 제가 의사소통이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작은 단서가 하나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를 딱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그걸 텍스트로 딱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을 다 담아내면서 의사소통을 하니까 그 다음번째는 아이가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이제 막 이야기하는 딱 그게 뭐냐면은 인격이 변화됐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바로 그 큰 변화가 일어나. 예.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답답함을 전달했는데 그걸 수용해 줬잖아요. 내가 말하라고 하는데 말 못하고 있으면 자기를 혼낼 것 같은 이 두려운 대상인데 내가 말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걸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얘는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침해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을 하라고 한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어쩌면 프리버벌한 상황에서 어떤 체험들이 일어날 때는 왜 우리의 마음의 층 중에는 어른이 됐지만 유아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프리버벌한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프리버벌한 것은 언어가 있기 이전의 체험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되어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톡 테라피라고 하지만 이 프리 에더프란 지점에 있는 분들은 언어가 심볼릭한 언어로 기능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밖에는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역전의 정서라고 하는 게 저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타 요소들, 자기가 뭔지 말로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셀프 리플렉션이 안 되는 얘기다.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라. 이걸 비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자기 답답하니까 이걸 베타 요소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알파 베타 그냥 그 철자인데 이 베타라고 하면서 베타 엘리먼트라고 하면서 이런 답답한 속에 있는 뭔가 구별되지 않은 정서, 원정서라고 할까요? 이걸 그게 플래소건 언플래소건 이걸 에펙트라고 표현한 거죠. 이 에펙트 이걸 다른 사람은 에펙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걸 베타 요소라고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다른 보통 심리학자들 에펙트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원초적인 에펙트를 비온이 베타 요소라고 합니다. 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야 그걸 가지고 말도 하고 꿈도 꾸고 어떤 심리적인 원료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판타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뭔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아이는 가지고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눈물로 되고 있다는 것, 그 깊은 슬픔의 정서인데 이 아이들이 이게 분화된 정서로 경험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혼란 속에 혼란스럽은데 몹시 불편한데 뭐라고 설명해낼 수 없는 이런 속에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말 안 하면 혼낸다고 계속 이에게 매질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거 학대 중에 가장 큰 학대죠. 말하자면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지만 대공분실에 불려가서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이실직고 하라고 매질 당하는 거다고 같은 거죠.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이게 언어로 표현해낼 길이 없는데 자꾸 말하라고 옮겨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 대상은. 저도 목사님의 비슷한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안 하는 쪽에서의 경험이었는데, 본인이. 예. 이제 상담 공부하기 이제 초창기 때 집단 상담을 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쪽에 참석하신 분들끼리 하루 종일 이제 거의 하루 오전 오후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한 말들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중재자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완전 난장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담이냐 집단 상담이냐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저한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네, 공부하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왜 정서를 뭔가 표현을 해라, 막 이런 푸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냥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또는 내 얘기를 한다는 게 당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를 알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또는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 표정, 특히 중재자 하시는 분, 그 리더분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웃음을 확 띠면서 너무 환하게 쫙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뭐 약간 축하하듯이 그런 태도로 제 얘기를 들어줬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이 굉장히 묘했어요. 환영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분명히 당신들 내한테 이러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박수칠 기세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 이분들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어쩌면 제 마음을 좀 그 수용받는 경험이 그때 제가 이상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순간이 참 좋았던 고마운 경험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공격성이 어쨌든 도발에 의해서는 어쨌든 이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게 보복당하지 않고 그게 수용되는 체험이죠. 그런데 이제 집단 상담에서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정제된 어떤 뭐라고 할까 버벌라이제이션을 범위를 넘어서 언어들이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액팅아웃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리더가 잘 그 당시에 김동완 선생님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리더 나름대로 그걸 잘 이해하면서 이 그룹을 보호하면서 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내 느낌 속에서는 공격성을 내가 언어로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 그냥 통제되지 않은 어떤 공격성의 표현으로만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김 선생님이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해석자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석은 이놈이 나한테 반항하고 있구나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해석을 하면서 너는 지금 나한테 반항하고 있어라는 해석을 아이한테 던져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된다. 뭐 그라운드 시킨다든지 아니면 팬다든지 이랬으면은 뭐 패는 것도 해석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바로 그 폭력이죠. 이 예. 해석 자체가 폭력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이제 그 뭐랄까 이제는 머리가 복잡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하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이제 정석을 보고 다 닫아버릴 거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철수해버리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치료자든지 어떤 영적 지도자든지 간에 자기 해석을 보통 이제 역전인데 주관적 역전이를 객관적 역전이를 착각해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해석을 막 던져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자꾸 강요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저 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그런 치료 세팅에서는 얘 하고는 끝나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석자가 그거를 아까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공간이라는 거, 시간이 공간이든지 간에 어떤 정서적 공간이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내가 하는 해석을 잠깐 유보시켜 놓는 것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내가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의 해석으로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즉각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적절한 게 저분에게 도움이 되는 가설인지, 그러니까 저분이 이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 상황일 때까지는 내가 내 안에 내 생각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역전이나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것이거나 설사 저 사람 내담자로부터 온 정서일지라도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그것을 나에게 투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이걸 프로세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게 말하자면 추루스라고 한다면 이 추루스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줘버렸어요. 근데 이걸 잘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지? 라고 이 사람에게 그 추루스를 돌려준다고 하는 게 위험하다. 이분이 그걸 피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그 자기의 취약한 부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나약한 부분이거나 죄스러운 부분이거나 부족한 부분, 결핍된 자기의 모습, 이것을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 치고 계속 자기가 세상에 잘났다고 우기면서 방황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자기의 숨겨진 자기의 트루 셀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야.
너 다른 사람에게 잘났다고 하지만 넌 겁이 많아서 도망가고 있는 거지라고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하면 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 근근히 저항을 하면서 자기를 자기 트루 셀프를 숨겨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루 셀프가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너의 모습은 이런 거야라고 바로 이분이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좀 여러 가지 뭐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참 때로는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로서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걸 제 두 눈으로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뭔가 또 생각이 개입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생각이 먼저 네, 가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 제 어떤 본능 속에, 아니면 저 밑바닥에 묻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들이 나와서 그것으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필터링 할 수 있을까? 좀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한 5년 전에 한번 좀 그때도 좀 어설프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제가 5년 전쯤에 있었던 분인데 다시 어떻게 컨택이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순간 뭐 좀 대화하고 깊이 하고, 그분이 저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나누는 것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분과 어떤 좀 한두 번 더 만난 이후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안에 그 한 5년 전에 봤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색채, 받았던 인상, 여러 그것들이 여전히 제가 그대로 지금 그걸 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만났고,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거기에서 조금도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버리지 못한 그런들이, 문제는 저한테 있다라는 걸 그러면서 많이 좀 느끼게 되는거든요. 그래서 교수 말씀하셨던 어떤 그 사람의 트루 셀프를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때로는 그때 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오히려 차단해 버렸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네. 그래서 비혼이 오라고 얘기했을 때 임상적인 어떤 상황을 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가드 헤드라고 해서 신성이라고 표현도 하고, 앱서드 트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걸 그 사람의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비혼 자체가 그걸 신비적으로 써놔서 이해들이 각각 읽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비혼의 개념 속에 중요한 개념이 evolving o라는 개념을 썼어요. 진화하는 오라는. 이게 그 사람의 트루 셀프라고 할지라도 어제의 트루 셀프의 모습과 오늘 발현되는 트루 셀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의 트루 셀프를 내가 만났다고 하지만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영원히 만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독자적인 인격체니까. 독자적인 인격체는 계속해서 변모해 가는데, 내가 과거에 찍은 한순간의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재단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가 계속 변모해 가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전에 찍은 스냅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한편으로 보면 그 고정관념이 또 자기 방어 기제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내온 그런 예, 방어 기제 아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담고 있겠죠. 그 속에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캐파시티 컨선이라는 말이 자꾸 예.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예, 시간에. 어떤 때는 이게, 어떤 게 진실일까? 뭐가 진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거기서 딱 진실과 마주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캐파시티 컨선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이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전에 공부했던 어떤 한 용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누구 이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 거의 끄트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선택적 사실이라는 용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선택적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한 사실. 셀렉티브한 거죠. 네.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저도 이제 이제 강 목사님과 아이하고의 어떤 이제 이렇게 트러블,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저도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또 어렸을 때 뭔 얘기를 하면은 내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막 했을 때 억울해서, 억울함이죠. 네, 억울해서 얘기를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네. 어떤 그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트라우마틱했죠. 그건 한 번의 기억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언어 폭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는 뭐 하면은 괜히 곰이라는 얘기, 미련, 곰탱이니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곰이 학교에서 배울 때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던데, 응? 왜 곰이라는 얘기를 쓸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떠오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그래요. 좀 아주 남는 것 같아요. 좋은 연산들, 그 연산들이 각자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버벌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편안한 속에 있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기도 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아서 그대로 잠겨있던 수면 아래에 있던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것들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쇄 커넥션들이 연결되면서 자유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것들이 소환돼 나오는 것은 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지만 인과의 사슬이 있는 거야.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닝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내 이런 경험들이 소환돼 나올까 하는 건 그 속에서 내 정서가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리플렉션 해본다고 셀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